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한복판에 있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르 뿌띠 자댕의 입구 앞에는 한국인 할머니 한 명이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79세의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입고 계신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연보라색 저고리는 고급 명주로 만들어져 부드럽게 빛이 흘렀고 연분홍빛 치마는 발목까지 우아하게 흘러내리며 걸음걸음마다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얀색 깃과 고름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작고 고운 놀이개가 달려 있어 걸을 때마다 조용히 흔들렸어요. 할머니의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틀어 올리고 비녀를 꽂으셨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품격 있고 우아했습니다. 이 한복은 30년 전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옷장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시고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떨림이 있으셨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있으셨습니다. 오늘은 꼭 해내야 할 일이 있으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입구에서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28살의 브래드 윌슨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백인 남성으로 깔끔하게 다린 검은색 바지에 하얀 셔츠, 그리고 검은색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미국 중서부 출신인 그는 연기를 꿈꾸며 LA에 온 지 2년째 아르바이터로 웨이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처음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한복을 자세히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입가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뭔가 불편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면서도 감추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브래드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문을 열었어요. 평소 손님들에게 사용하던 정중하고 친절한 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차가운 어조였어요. 저희 레스토랑은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브래드의 말에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차분함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겪은 여러 경험들이 할머니를 침착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나가주세요. 브래드의 마지막 말이 레스토랑 입구에 차가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충격이 스쳤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금 더 똑바로 서서 브래드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제 복장이 안 맞나요? 할머니의 질문에는 진정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화를 내시거나 대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입고 계신 한복을 내려다보시며 다시 물으셨어요. 제가 품위 없게 입은 건가요? 아니면 더러운 옷을 입고 온 건가요? 브래드는 할머니의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마도 할머니께서 화를 내시거나 큰 소리를 내실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질문하시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 그게 저희는 브래드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자신 있게 손님들을 응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치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려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클래식하고 격식을 갖춘 복장만 허용합니다.
브래드가 가까스로 목소리를 모아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이상한 옷은 브래드의 말이 거기서 멈췄어요. 자신이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옷이라는 표현을 쓴 순간 그 자신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는 브래드의 말을 끝까지 차분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레스토랑 입구의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이 복장은 한국의 전통 복장인 한복입니다. 할머니께서 또렷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복의 치마폭을 살짝 정리하시면서 당당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를 갖출 때 입는 정장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격식을 갖춘 옷이 어디 있나요? 할머니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을 때 브래드는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브래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할머니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설명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스스로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레스토랑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느껴졌고 동료 직원들도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한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격식 있는 옷인지 이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할머니의 품위 있는 태도도 누구보다 정중하고 교양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방금 그런 할머니에게 이상한 옷이라고 말했고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브래드는 이제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브래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화를 내시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브래드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슬픔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께서 겪으셨던 그 아픈 기억들이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이렇게 한복을 입고 레스토랑에 혼자 들어온 가슴 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6세의 젊은 김철수 할머니의 남편과 23세의 김순자가 막 결혼해서 미국 땅을 밟았던 그때로 말이에요. 그 시절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라한 상점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작은 아파트나 단칸방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살아야 했어요. 젊은 철수와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하지만 철수에게는 특별한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복이었습니다. 철수는 한복을 정말 사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이 3벌 있었는데 연한 회색 바지 저고리, 진한 남색 바지 저고리, 그리고 특별한 날에만 입는 고급 비단 한복이 있었어요. 철수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한복 입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여보, 우리가 미국에 와도 우리의 문화를 잊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철수는 순자에게 자주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꼭 한복을 입고 순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순자도 예쁜 한복을 입고 철수도 단정한 한복을 입고서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어요. 철수의 한복 입은 모습은 정말 멋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철수에게 한복은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저고리의 선이 그의 체형을 더욱 당당하게 보이게 했고 바지의 넉넉한 품이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1970년대의 미국은 한복을 입은 아시안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거 봐, 또 이상한 옷 입은 중국인들이야. 어디서 저런 옷을 구해서 입고 다니는 거야? 할로윈도 아닌데 코스튬 파티라도 하는 건가?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따라왔어요. 철수와 순자는 그런 시선들을 견뎌내려고 노력했지만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72년 봄 따뜻한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철수와 순자는 평소처럼 한복을 입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철수는 연한 회색 한복을, 순자는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백인 청년 3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얼굴에는 적대적인 표정이 가득했어요. 야, 중국인들아.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철수는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용히 쉬고 있을 뿐이에요. 철수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청년들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상관없어. 그런 이상한 옷 입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국에 왔으면 여기에 맞게 옷을 입어.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땅에서 돌멩이를 주었습니다. 중국인들 나가. 돌멩이가 철수의 어깨를 맞췄어요. 그리 크지 않은 돌이었지만 철수는 아픔보다도 충격이 더 컸습니다. 순자는 무서워서 철수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여보, 가요. 빨리 가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철수는 쉽게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망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청년들은 더 많은 돌멩이를 주우며 위협했고 철수는 어쩔 수 없이 순자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복 저고리에는 돌이 맞은 자국이 있었고 마음에는 더 큰 상처가 생겼어요. 그날 밤 철수는 말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가 걱정이 되어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이 부정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한복 입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주 입으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굴복하면 안 돼요. 우리 문화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철수는 순자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걱정이 됐어요. 철수가 한복을 입을 때마다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한복을 자주 입었고 그때마다 크고 작은 차별과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어요. 어떤 날은 상점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길에서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철수에게 큰 상처를 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975년 가을, 철수는 미국에서 몇 명의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들이었는데 이탈리아계 미국인 토니, 아일랜드계 미국인 마이클, 그리고 멕시코계 미국인 카를로스였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좋아해 주었어요. 철수가 성실하고 친절했기 때문이었죠. 함께 점심을 먹고 가끔 퇴근 후에 맥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진짜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토요일 철수는 한복을 입고 한인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트 앞에서 우연히 직장 동료들을 만났어요. 그들도 쇼핑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오, 철수, 안녕. 토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철수의 한복을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 주말이라 편한 옷을 입고 나왔네요. 마이클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철수는 그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네, 이건 우리나라 전통 옷이에요. 한복이라고 해요. 철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저 아, 그렇구나 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뭔가 사야 할 것이 있어서 다시 그 마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마트 뒤편 주차장에서 낮에 만났던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반가워서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솔직히 철수는 좋은 친구야. 정말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토니의 목소리였어요. 철수는 미소를 지으려고 했어요. 맞아.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해. 그런데 마이클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 거지 같은 옷만 안 입었으면 좋겠어. 철수의 미소가 굳어버렸어요. 아, 나도 그 생각했어. 같이 다니기가 좀 창피해. 카를로스가 동조했어요. 미국에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는 시선도 이상해져. 우리가 철수랑 친하다는 걸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철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던 친구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철수한테는 말하지 말자. 상처받을 거야. 토니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정말 일반적인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철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장 보러 왔던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친구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거지 같은 옷, 창피해, 이상해. 순자는 침대에서 뒤척이는 철수를 바라보며 걱정이 되었어요. 여보, 정말 무슨 일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해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철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뭔 소리를 들었는지 아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마트 주차장에서 우연히 들었던 친구들의 대화를 말이에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복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모든 것을 다 말했어요. 철수가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때 순자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어요. 여보, 내가 그들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친구가 아니라 창피한 존재. 순자는 철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남편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졌거든요.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한복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문화가 그들에게는 거지 같은 옷이었어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철수는 정말로 다시는 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시 당당히 한복을 입고 싶다는 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출했을 때 철수는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거든요. 여보,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졌네요. 철수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옷장 깊숙한 곳의 한복들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순자가 사는 동네 DVD 가게에도 한국 드라마 코너가 생겼어요. 백인 아주머니들이 한국 드라마를 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순자도 신기해했어요. 한때 자신들을 이상한 동양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뉴스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 가수들을 보고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눈을 비비곤 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우리나라 노래를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국 음식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한때 냄새 나는 이상한 음식이라고 무시당했던 것들이 이제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었어요. 철수가 다니던 공장 근처에도 한국 음식점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백인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철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0년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 철수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여보, 우리나라 영화가 미국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한국 감독이 영어로 소감을 말하고 있었고 미국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한때 이상한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했던 한국인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봤어요. 깊숙한 곳에 고이 접어서 넣어둔 한복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순자가 정성껏 관리해서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철수는 한복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괜찮을까?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터라 어떻게 다시 입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21년 가을, 철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폐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길어야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철수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충분히 산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나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밖에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신은 여전히 옷장 속에 한복을 숨겨두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어느 날 순자가 병실에서 뉴스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특집이었는데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보, 보세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좋아해요. 화면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복 체험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한국도 정말 유명해졌구나. 그리고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나는 참 바보 같았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몇십 년 동안 한복을 숨겨두고 살았어요. 우리 문화가 부끄러운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한국도 유명해졌는데, 우리 문화를 이렇게 알아주는데, 당신이랑 당당히 한복 입고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싶은데, 철수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몸이 안 따라주네.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는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였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과 함께 한복 입고 당당히 멋있는 곳에서 맛있는 밥을 사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순자는 철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여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한복을 좋아하는데, 그걸 왜 이제야? 그렇게 2022년 11월, 철수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순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서 순자는 철수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복을 꺼내왔어요. 연한 회색 바지 저고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옷장에 숨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여보, 이제라도 입혀드릴게요. 순자는 철수에게 한복을 입혀드렸어요. 철수는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3년 11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아침 일찍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어요.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셨던 그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연분홍빛 치마. 여보,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제가 대신 해보려고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한복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 당신이 못다한 그 꿈을 제가 이뤄볼게요. 할머니는 잠시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문화는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이제 온 세상이 우리 한복을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일어서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보, 기다리세요. 곧 돌아와서 모든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LA 다운타운으로 향하셨어요. 목적지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르 뿌띠 자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할아버지의 생각과 달랐나 봐요. 할머니는 여전히 레스토랑 앞에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할머니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한복이 한국의 전통 정장이라는 말도 격식을 갖춘 옷이라는 설명도 반박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할머니의 한복은 누가 봐도 품격 있고 아름다운 옷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브래드는 계속 말을 더듬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브래드는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였죠.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브래드가 허둥지둥 말하며 레스토랑 안쪽으로 향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빨랐고 표정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입구에 차분히 서 계셨어요.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복을 보고 감탄하는 시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침착함이 있으셨어요. 잠시 후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스티브 존슨 45세, 텍사스 출신의 레스토랑 매니저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하고 짜증난 표정이 역력했어요. 스티브는 이 레스토랑에서 5년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생활비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어요. 특히 아시아계 손님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스티브가 할머니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또 손님 트러블인가 하는 표정이었는데 할머니의 한복을 자세히 본 순간 눈썹이 찌푸려지더니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스티브가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이런 골치 아픈 일이 또 생겼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이런 복장으로는 안 됩니다. 스티브의 첫 마디는 단호했어요. 브래드처럼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스티브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했지만 이건 한국의 정장. 여기는 미국입니다. 스티브가 할머니의 말을 거칠게 끊어버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권위적인 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방식에 맞춰주세요. 스티브는 팔짱을 끼고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자세에서는 명백한 우월감과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복장을 입고 오시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스티브가 그 말을 한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한복을 보고 감탄했던 사람들은 스티브의 말에 당황스러워했고 어떤 손님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할아버지가 겪었던 그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스티브는 할머니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로윈도 아닌데 왜 이런 옷을? 스티브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그의 말에 몇몇 손님들이 너무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스티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기는 아시아타운이 아닙니다. 스티브의 마지막 말에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함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아파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참으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스티브를 차분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다가 후회할 텐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톤이었죠. 지금쯤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에 스티브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이 나이 든 아시아 여성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것이 일종의 경고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스티브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아시아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스티브가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뭐라고? 스티브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어디서 동양 늙은이 따위가 우리를 무시해. 스티브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쥔 채 할머니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런 거지 같은 옷 입고 미국에서 돌아다니지 마. 그 순간 할머니의 몸이 살짝 떨렸어요. 거지 같은 옷. 정확히 할아버지의 친구들이 했던 그 말이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젊은 철수가 한복을 입고 자랑스러워했던 모습, 돌멩이를 맞고 상처받았던 모습, 친구들의 뒷담화를 듣고 절망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복을 다시 입지 못하고 돌아가신 모습. 할머니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할아버지가 그토록 아파했던 그 차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돼. 나라도 나서야 해. 할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지만 자신은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스티브는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듣고 있어요?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브래드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스티브를 지지했어요. 매니저의 권위에 의존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거였죠. 맞아요.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그런 옷은 어울리지 않아요. 주변 손님들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고, 어떤 손님들은 서로 속삭이며 이것이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와 브래드는 주변의 반응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때 할머니께서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스티브는 할머니의 행동을 보고 비웃었어요. 뭐, 어디 동네 아시안 늙은이한테 전화라도 하려고요? 누구에게 전화하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규칙이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스티브의 말을 들으시고 잠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는 묘한 여유로움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며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스티브와 브래드는 여전히 할머니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한 나이 든 아시아 여성이 누구를 불러봤자 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존슨 변호사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 바로 와주시겠어요? 할머니께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전화 너머에서 뭔가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르푸띠 자댕 레스토랑이에요. 센트럴타워 1층에 있는. 할머니께서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잠시 전화 좀 할게요. 할머니께서는 스티브와 브래드에게 정중히 말씀하시고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서 통화를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스티브와 브래드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할머니께서 다시 그들 앞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좀 불렀어요. 할머니의 말에 스티브는 큰 소리로 웃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네. 어디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제가 아주 잘 대해드릴게요. 스티브의 목소리에는 완전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계속했습니다. 늙은 동양인 따위가 누굴 부른다고.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이었거든요. 몇몇 손님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브래드도 매니저를 따라 비아냥거렸어요. 그 사람 오면 같이 나가주세요. 그럼? 브래드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매니저의 지지를 받는다는 확신이 생겨서 더욱 대담해진 거였죠. 스티브는 손을 탁탁 털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 정말 웃기네. 그는 브래드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야. 맨날 이런 식으로 협박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스티브와 브래드는 이제 완전히 할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브래드, 다른 손님들 안내하자. 이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스티브가 말하며 레스토랑 안쪽으로 향했어요. 브래드도 따라가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테이블 예약하셨나요? 그들은 할머니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완전히 무시하면서 평소대로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할머니의 아름다운 한복을 보고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방금 전 일어난 차별적 상황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한복이 정말 예쁘네요. 맞아요. 근데 왜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아까 매니저가 뭐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좀 심한 것 같던데. 손님들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와 브래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는 복장 규정이 있어요. 스티브가 다른 손님에게 설명하며 말했어요. 복장 규정이 맞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모든 손님들의 편안한 식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거든요. 그렇게 15분 정도가 흘렀어요.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입구 근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차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스티브는 가끔 할머니를 흘끔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저기 서 있을 건가? 정말 누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브래드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매니저님, 저 할머니 언제까지 저기 계실까요? 얼마 안 있으면 포기하고 갈 거야. 항상 그래왔어. 스티브가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25분이 지났을 때 레스토랑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정차했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걸음걸음에는 결단력과 전문성이 묻어났습니다. 남자는 레스토랑 입구를 둘러보더니 할머니를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정중하고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티브와 브래드는 이 남자를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꽤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해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는 남자를 보시고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스토랑이 내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주변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스티브와 브래드를 향해 마지막 시선을 보내셨어요. 그 시선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나갈 테니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미안하지만 당신이 대신 전해주겠어요? 할머니께서 남자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레스토랑은 이제 이 건물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그 말을 마치신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셨어요. 한복의 치마폭이 우아하게 흔들리며 할머니의 뒷모습에는 품격과 결연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스티브와 브래드는 할머니가 나가시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안도했어요. 드디어 골치 아픈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봐라, 결국 나갔잖아. 스티브가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브래드에게 말했어요. 역시 허세였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브래드도 동조하며 말했어요. 어디 동양인 주제에. 브래드의 마지막 말에는 여전히 차별적인 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다른 손님들 응대하자. 스티브가 브래드에게 말하며 다시 자신들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와 같이 있던 남성이 스티브와 브래드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존슨 변호사입니다. 그 순간 스티브와 브래드의 얼굴이 일순간에 굳어졌어요. 변호사라는 말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존슨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며 계속 말했어요. 방금 나가신 분은 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스티브와 브래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느라 몇 초가 걸렸거든요. 30일 내로 이곳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존슨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스티브와 브래드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잠깐만요. 스티브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건물주라고요? 브래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어요. 방금 전까지 늙은 동양인 따위라고 무시했던 할머니가 건물 소유주라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존슨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 센트럴 타워의 소유주가 김순자 할머니이시니까 이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는 1층도 당연히 할머니 소유겠죠? 서류에는 분명히 건물 소유권과 임대 계약서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스티브는 그 서류들을 보며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존슨 변호사의 말에 스티브와 브래드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아, 안 돼요. 스티브가 다급하게 존슨 변호사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서야 현실을 깨달은 스티브는 손을 비비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 이 일자리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브래드도 마찬가지였어요.
방금 전까지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차별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는 사라지고 대신 간절한 애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존슨 변호사는 그들의 모습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있었어요. 이건 할머니의 선택이고 저는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30일 후에 나가주세요. 그의 말은 최종 통보였어요. 더 이상의 협상이나 논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스티브와 브래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였거든요.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너무 심하게 대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슨 변호사의 최종 통보가 끝난 후 레스토랑 안은 완전한 충격과 혼란에 빠졌어요. 스티브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사장님, 스티브가 전화를 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전화 너머에서 마이클 로드리게스 오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평상시처럼 차분했지만 스티브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0일 내로 나가라고? 임대 계약 해지라고? 네. 변호사까지 와서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스티브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복을 거지 같은 옷이라고 모욕했던 것, 늙은 동양인 따위라고 했던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뭐? 마이클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서도 크게 들렸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가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전화가 끊어진 후 스티브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브래드를 바라봤어요. 끝났어. 우리 완전히 끝났어. 존슨 변호사는 여전히 레스토랑에 남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면서 스티브와 브래드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지났을 때 레스토랑 입구로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마이클 로드리게스, 52세. 멕시코계 미국인 2세로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급한 모습이었어요. 정장 재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브래드, 마이클이 큰 소리로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스티브와 브래드는 오너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감히 눈을 마주볼 수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마이클이 스티브의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사장님,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손님을 그런 식으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마이클은 20년 넘게 레스토랑 사업을 해오면서도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거였어요. 특히 자신도 멕시코계로서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와 브래드의 행동이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브래드, 너도 마찬가지야. 손님에게 동양인 주제라고 말했다고. 브래드는 완전히 위축되어 대답조차 하지 못했어요. 마이클은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며 존슨 변호사에게 다가갔어요. 변호사님,
마이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주로서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존슨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클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마이클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구하겠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정말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존슨 변호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연락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존슨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내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레스토랑 오너분이 와 계십니다. 전화 너머에서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와 직접 만나 뵙고 사과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고. 마이클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할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며칠 뒤에 시내 문스톤 카페로 오세요. 존슨 변호사가 할머니의 말을 마이클에게 전달했어요. 할머니께서 3일 후 오후 2시에 베벌리힐스 인근의 문스톤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마이클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정말요? 정말 만나주신다고요? 네, 하지만 존슨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께서는 매우 상처받으신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용서받기 어려울 거예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스티브와 브래드를 향해 돌아섰어요. 너희 둘도 함께 가야 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 스티브와 브래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3일 후 오후 2시 베벌리힐스 인근의 문스톤 카페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장소였어요. 아늑한 가죽 소파들과 은은한 재즈 음악 그리고 따뜻한 조명이 편안함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카페 한편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정각 카페 입구로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마이클이 맨 앞에 서 있었고 그 뒤로 스티브와 브래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마이클은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스티브와 브래드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 앞에 도착한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돌아봤지만 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것만이 중요했거든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마이클이 무릎을 꿇은 채로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머니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스티브와 브래드도 고개를 바닥에 닿을 듯이 숙이며 함께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신 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세요. 세 사람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앉아서 얘기해요. 할머니께서 맞은편 의자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분함이 있었고 이들을 교육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할머니의 차분한 태도에 조금씩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잠시 세 사람을 바라보신 후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당신들은 한복과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한복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의상이고 그 어떤 옷보다 격식을 갖춘 정장입니다. 세 사람은 할머니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실수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어요. 제 남편은 50년 전에 이런 차별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죽을 때까지 한복을 다시 입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할아버지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한복을 입고 그 레스토랑에 갔던 거예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세 사람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당신들은 남편이 50년 전에 들었던 말을 똑같이 했어요. 거지 같은 옷, 이상한 옷,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이 정도 수준이라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스티브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브래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겠습니다. 마이클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 변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눈에서 진정한 반성과 후회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테이블 위에 놓인 차를 한 모금 드시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세 사람은 할머니의 말씀을 새기듯 듣고 있었어요. 한복뿐만 아니라 인도의 사리, 아프리카의 전통 의상, 스코틀랜드의 킬트, 모든 전통 의상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어요.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예요. 할머니의 교육은 계속되었어요. 단순히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였어요. 당신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손님들이 오겠죠? 그분들 모두를 똑같이 존중해야 해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차별 금지 정책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고 세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겉으로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1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를 통해 세 사람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복의 의미,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신들을 용서하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당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세 사람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할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묘지를 찾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1년 전과 똑같은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연보라색 저고리에 연분홍빛 치마,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그 소중한 한복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거든요. 할아버지 묘비 앞에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놓으시고 할머니께서는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여보, 2년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당당히 한복 입고 다닐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가을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한복 치마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할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레스토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다시 가볼 거예요. 당신과 함께 가지 못한 게 아쉽지만 마음으로라도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께서는 30분 정도 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신 후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여보. 모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7시 할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르뿌띠 자댕 앞에 서 계셨어요. 1년 전과 똑같은 한복을 입고 똑같은 자리에 서 계셨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코리안 한복데이. 그리고 레스토랑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한복을 입은 브래드였어요. 남성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브래드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고 할머니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브래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웨이터들, 웨이트리스들 모두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여성 직원들은 다양한 색깔의 저고리와 치마를, 남성 직원들은 품이 있는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도 한복을 입고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한복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스티브가 할머니께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어요. 1년 전 거지 같은 옷이라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복을 입고 일해보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우아하고 편안한 옷인 줄 몰랐어요. 마이클도 나타났어요. 그 역시 멋진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1년 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르세요. 마이클이 할머니를 레스토랑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매주 문화 교육을 받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어요. 테이블에 앉으신 할머니를 보며 모든 직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1년 전에 그 차별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심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메뉴도 특별해요. 브래드가 메뉴판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한국 요리도 함께 준비했어요.
프렌치 요리와 한국 요리의 퓨전 메뉴예요. 메뉴판에는 한복의 아름다움처럼 우아한 한불 퓨전 코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식사를 하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 특별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어떤 손님들은 한복을 입은 직원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한 손님이 스티브에게 말했어요.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레스토랑이 더 많아져야 해요. 할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여보, 우리가 꿈꾸던 그날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순간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한복을 아름다워하고 존중하는 것. 식사를 마치고 나서 마이클이 할머니께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어요. 마이클이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할머니께 드렸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한복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한복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의미로요. 브로치에는 한복의 저고리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문화의 아름다움은 서로를 이해할 때 빛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선물을 받으시며 눈물이 글썽하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해 주셔서 제 남편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을 나오시면서 할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셨어요.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또 오세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한국 요리도 준비할게요. 할머니께서는 그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흔드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도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마치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날 밤 가장 편안한 잠을 주무셨어요.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 서로 다른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었다는 기쁨이 함께 있었어요. 1년 전 그 아픈 차별의 경험이 결국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진심 어린 변화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